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양의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xj와 yj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 동일한 양의 자원으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인데 차이가 있다면 직선이냐 포물선이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기울병이 일정하냐 아니면 점점 증가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옳은 거 골라야 돼요. xj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R점보다 Q점에서 더 크다. R점보다 Q점에서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자, Q점에서 기울기는 Q점에서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야? xj예요, yj예요? xj 한 단위 추가 비용 생산에 따른 기여 비용은 그러면 yj로 표시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Q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R점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xj 기여 비용은 이게 가고 이게 나잖아요. 그럼 xj 기울기는 가에서는 이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 기울기죠. 그러면 나에서는 그러니까 R의 경우죠. R점보다 Q에서 더 크다. 그러면 R점에서 기울기는요. 이게 지금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죠? 그러면 xj 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은 이게 급해요? 이게 급해요? 이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q가 더 크죠. q점에서 더 크다. 맞네? 정답이잖아요. 아직도 이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q점과 r점에서 yj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어느 게 커요? 자, xj의 기회비용은 q점이 r점보다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yj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q점하고 r점하고 어느 게 커요? 이번에는 이걸 밑변으로 해가지고 경사를 파악하면 되죠. r이 크죠. 그러죠? 이거 우리 이명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올지 몰라. 우리 이명식에서요. 1번이 맞습니다. 됐죠? 직선의 기울기냐, 접선의 기울기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부거리로 어디가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가의 경우, xj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증가한다. 가가 아니라 나가 그러겠지. 나가 포물선이니까 증가하고, 가는 동일하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3번. 나의 경우, yj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yj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증가한다니까요. xj 생산 증가할 때나 yj 생산 증가할 때나 그 기회비용은 항상 증가합니다. 기회비용은. 따라서 2번,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 생산의 효율성은 나가 높죠. 왜? 원점에서 더 멀리 보이잖아요. 100개. 근데 직선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 원점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가보다 나가 생산의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11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xj와 yj만을 생산하는 갑에서 병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갑국 직선, 을국은 꺾은 선, 병국은 포물선. 그러니까 효율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병국, 효율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갑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옳은 걸 찾아봅니다. 세 나라 모두 A점에서 생산할 수 있다.
땡. 을국과 병국은 A점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갑국은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고요. 2번. YJ의 최대 생산량은 병국이 갑국보다 많다. YJ의 최대 생산량은 갑을 병국 모두 똑같이 Y축에서 동일하게 만나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병국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한다. 병국에게는 효율적인데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인, 거꾸로 되어 있죠? 병국에게는 효율적이라면 그 포물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인 생산 없잖아요. 그 병국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상해. 병국에게는 효율적이다 하면은 병국의 그 포물선에 있는 모든 점이 바로 병국의 효율적인 것이고, 근데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이 아니라 오히려 을국에게는 생산 불가능한 점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3번도 틀렸고. 그러면 4번이네요. X제 제로 수준보다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X제로 수준에서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니까 갑국이 커요. 갑국은 기울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을국은 기울기가 급하네. 갑국이 좁고 을국이 크죠? 기울기로 따지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해결과 시장경제 체제로 갑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희소성 때문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희소성이고, 그 희소성을 그 밑에 설명해 놨네요. 무한한 욕망에 대해서 한정된 자원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의 기본 문제 3가지. What, how, for whom. 니은이 바로 what. 자원 배분 문제. 자원 배분 문제니까 효율성만 추구하면 되고요. 디귿번이 바로 생산 방법, how. 역시 효율성만 추구하면 되고요. 니을번의 생산물의 분배 문제는 생산과 분배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동시에 형평성도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것은 기업, 희소성 때문이다.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100%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이유는 한계 효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뭐라? 한계 효용이 뭐죠? 하나 더 소비할 때 증가하는 만족감. 물은 0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값은 쌉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큽니다. 한계 효용이.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이죠. 자, 일단 1번은 맞다고 보고요. 2번. 자,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인가,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이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니은의 얘기겠죠? 니은의 얘기잖아요.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맞고요. 3번. 기업이 사원수를 늘릴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를 늘릴 것인지, 이건 하우의 문제죠. 생산 방법의 문제니까 디귿번의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주말 여가 시간에 낚시를 포기하고 등산을 하는 사례는 니을이 뭐냐면 생산물 분배 문제다. 이건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예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생산물의 분배 문제는 누가 소비하도록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낚시 포기, 등산 이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기회비용의 문제다. 4번이 정답이고요. 13번은 경제체제인데 이건 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점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면 이걸 뭐라고 해? 자본주의 경제. 생산수단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면 사회주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자본주의고 나는 사회주의인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로 해결하고요.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체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번이 바로 시장경제체제고요. 라번이 바로 계획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가하고 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나하고 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가와 다가 결합된 국가보다, 즉 이건 남한으로 보시면 돼요. 남한보다 나와 라, 북한. 그래서 경제적 유인이 더 강조된다. 땡. 거꾸로 돼 있죠.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보너스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받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너스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은 자본주의에서 훨씬 높다. 1번 거꾸로 돼 있고요. 2번 다에서 시장경제, 정부는 국방, 경찰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한다. 당연하죠. 2번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 라에서 라라, 즉 계획경제체제,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 거꾸로 돼 있네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시합니다. 다 시장경제에서는 보다, 시장경제보다 라, 계획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이 더 강조된다. 땡.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고요. 정부의 계획경제는 보이는 주먹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4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14번.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인데, 여러분, 상산 독수를 암기하셨죠?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인데, 여기까지가 아담 스미스란 말이에요. 자유방임의 결과라고. 그 자유방임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잖아요.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수정자본주의도 어떻게 바뀌죠? 다시 작은 정부로. 신자유주의로 다시 바뀌고. 근데 신자유주의도 지금 무덤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재수정자본주의입니다. 재수정자본주의는 다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80년대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단계, 산업자본주의 단계, 이게 이제 팽창해가지고 독점자본주의 단계. 여기까지가 자유방임이죠. 그래서 기업, 상업자본주의, 니은이 산업자본주의, 디귿이 독점자본주의. 이게 폐단이 많아서 그 다음에 리을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역의 시기, 상업자본주의의 시기에는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이건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죠. 산업자본주의 시기고, 상업자본주의 시기에는 상공업을 육성하는, 이게 절대국가에서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업자본주의에 반발해가지고 아담 스미스가 산업자본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방임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정해야겠네요. 자유방임은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자유방임이고, 이거 상업자본주의는 절대국가죠. 절대국가, 중상주의 정책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이 등장했던 것이니까요. 1번은 기역을 니은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의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취소하고자 했다. 자유방임이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세계 대공황은 디귿이 등장하게 된 배경, 거꾸로 되어 있네요. 배경이 아니라 원인이었죠. 독점 자본주의가 원인이 되어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세계 대공황은 디귿에 의하여 독점 자본주의 결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수정자본주의 시기에는 경제성장의 요인을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이게 아까 이론 시간을 얘기했는데 문제풀이바로 막 헷갈리네. 내가 이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은요,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게 지금 산업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친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강조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이 됐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대공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케인즈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인즈는요,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를 강조하는데 수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유효 수요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물건을 사야지라는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실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수요. 이걸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이 유효 수요를 강조하는 게 바로 케인즈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주도 성장. 그게 바로 케인즈의 주장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케인즈의 주장. 케인즈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 중에서도 유효 수요를 강조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4번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로 갑니다. 경제 주체. 가계기업 정부까지만 할 거고요. 외국은 저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자, 먼저 가계가 나와 있네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계의 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소비를 하거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소비 어떤 게 있었더라?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 스노브 효과, 베블렌 효과, 디드로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비합리적 소비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저축 또한 마찬가지다. 적정 수준의 저축은 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저축만 많이 하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가 안 되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전략의 역설. 저축이 개인적으로는 미덕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악덕이 되더라. 자,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기업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적절한 소비가 상품 판매와 생산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당연한 얘기죠.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물건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 맞아요. 2번. 니은의 사례로 비합리적인 소비의 사례로 과시소비나 충동소비를 들 수 있다. 맞잖아요. 특히 과시소비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베블렌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의 사례. 디귿이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대요. 뭐가? 비합리적인 소비가.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소비는 자원의 낭비. 그러니까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그냥 덩달아 사는 거예요. 이게 밴드웨건 효과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위체. 뭐라? 자원의 낭비는 맞는데 위체 감소? 증가라고 해야겠지. 외국에서 빚어다가 여러분 브라질을 아르헨티나를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아르헨티나에서는요 고임금 정책을 썼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위체로다가 막 임금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일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냥 흥청망청. 그러면서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잖아요. 이 소비가 잘못된 소비가 자원의 낭비 이건 맞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틀렸습니다. 위체의 감소가 아니라 위체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사례로 리을이 뭐냐면 긍정적인 영향. 저축이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적정 수준의 저축은 긍정적인 영향. 그 사례로
경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해야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저축이 뭘로 이어지니까? 투자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미음의 사례. 미음이 뭐냐면 부정적, 저축의 부정적 영향으로 소비 위축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저축을 많이 하니까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얘기하는 전략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3번이 틀렸고요. 2번 문제. 그림은 어느 가계를 중심으로 나타낸 경제 활동의 흐름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가계니까 이제 소비 주체잖아요. 소비 주체로서 아버지 갑, 어머니 을, 아들 병이라는 가계가 나와 있고, 아버지는 임금을 받네요. 이게 가계의 소득이죠. 그럼 기업은 노동이겠네.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요. 임금은 경상소득이죠. 비경상소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인가 봐요. 그러면서 집안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네. 그 다음에 아들 병은 책을 샀네. 책은 재화죠. 그럼 니은 가게니까, 소비 주체니까 니은 뭘로 봐야 돼? 소비로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가게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했다면 니은 투자가 되겠지. 그러죠? 근데 이게 가게니까, 소비 주체니까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값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소유자이다.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잖아요. 노동을 공급하잖아요. 1번 틀렸어요. 2번. 기업은 노동이겠죠.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겠고, 니은은 투자에 해당된다. 기업이라면 투자지. 근데 이건 가계잖아요. 문제에서 가계라고 나와 있잖아.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문제에서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가계니까 이건 소비 주체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맞나가 보네요. 가는 기업이겠죠? 아버지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니까 회사,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나는 정부겠죠? 세금을 받으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행태, 만든 걸 고르래요. 특정 재화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는 그 재화를 구입하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경우 어떤 소비자의 수요량도 이에 영향을 받아 증가한다. 그러니까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죠.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밴드 웨건 효과 또는 편승 효과라고 합니다. 남들이 소나타 사니까 나도 소나타 사야지, 이런 효과란 말이에요. 이거 비합리적인 소비라고요. 자,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춘다. 여러분 가격 탄력성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는 안 했지만, 남들이 소비할 때 나도 덩달아 소비한다, 이것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춘다 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지, 남들 소비하는 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수요의 탄력성하고 밴드 웨건 효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2번, 유행하는 상품의 소비에서 나타난다. 정답이네.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웨건 효과, 편승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명품의 소비에서 나타난다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베블렌 효과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이 바로 베블렌 효과죠. 과시하기한 소비. 4번, 보완제 가격 상승과 동일한 시장 변화를 발생한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잖아요.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니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기업에 관해서 이윤극대 생산량을 묻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교과서에서 빠졌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표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털어낸 총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이 어디냐라든가 또는 생산 요소 투입량이 어디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의 트렌드니까 이에 맞춰서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산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4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표는 어떤 기업의 땡땡 재화의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4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4개, 이게 또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힌트가 하나 있네요. 4개를 판매하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옳은 것. 그러면,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표를 그려놓고 설명해야겠네요. 지금 판매량이 나와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판매량이 나오면 같은 개념으로 생산량으로 이해하고 풀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해가지고 하나부터 6개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입, 평균 비용이 나왔어요. 평균 수입 단위가 10,000원이네요. 평균 비용 역시 단위가 10,000원이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당황하면 다음 문제도 영향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중간에 끼어 나왔다면 스킵하세요. 다른 문제 먼저 풀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풀어도 전혀 시간적으로 오히려 이게 유리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 평균 수입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뭘로 나눴어요? 생산량이라고 나왔어요? 판매량으로 나왔어요? 판매량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또 판매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평균 이 말은 하나당 이런 말이에요. 하나당 얼마만큼 돈 들어오느냐. 하나 팔 때마다 얼마만큼 더 들어오느냐.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들어오느냐 이거. 하나 팔 때 하나 만드는데 얼마 비용이 드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총 수입이나 총 비용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나누면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이 나와요. 하나당 수입은 뭐와 같을까요? 그 재화의 가격과 같겠죠. 가격.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 수입은 그 재화의 가격과 같다는 걸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평균 수입이 6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재화의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6만원짜리 물건을 지금 팔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총 수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 비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는 총 이윤을 알 수가 있다고. 이게 좀 따분한 문제지만 이게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풀으셔야 됩니다. 당황하면 문제가 더 안 풀리니까. 자, 그러면 평균 비용도 써놓을까요? 6, 4, 4, 5. 6, 단위가 만입니다. 4, 4, 5. 그 다음에 6, 7.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평균 수입은 가격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시험에서 이걸 그래프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 그래프가 이제 삭제됐다고. 시험 문제 안 나와, 그 그래프는. 근데 평균 비용은요, 항상 U자형입니다. U자형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생산량을 더 늘리려니까 생산 요소 투입이 또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요,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주모의 경제 들어보셨죠? 제가 이론 수업 시간 할 때는 떡볶이 이야기 했잖아. 새 여학생이 떡볶이를 사먹어라. 이 기억나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다시 올라가잖아. 이 평균 비용의 성질이 항상 U자형이라고. 이거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세요. 평균 비용은 항상 U자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다고. 오히려 더 생산할 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 이 용어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평균 비용은 항상 U자형이구나.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총수익과 총비용을 알아야 총 이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문제로 가볼게요. 바로 이윤은 판매량이 1개 또는 5개일 때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총 이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총수익과 총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자, 총수입. 자, 하나 팔 때 6만 원. 하나당 수입이 6만 원이니까 총수입이 6만 원이죠. 2개 팔았을 때 하나당 6만 원이니까 2, 6, 12.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빈 공간에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3, 6, 18. 4, 6에 24. 5, 6, 30, 6, 6, 36. 이게 총수입이에요. 그럼 총비용은 하나당 비용 곱하기 생산자가 하면 되겠죠? 6. 4, 2, 8. 4, 3, 12. 5, 4, 20. 5, 6, 30. 6, 7에 42. 이렇게 된다고. 그럼 총 이윤은 빵. 4만. 6만. 4만. 빵. 여기 빵이네.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니? 6? 마이너스 6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표에서 볼 때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총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여기에서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 나왔을 때 이걸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1번. 이윤은 판매량이 1개 또는 5개일 때 극대화된다. 1개 또는 5개일 때는요, 이윤이 0원입니다. 이윤이 0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평균 비용하고 평균 수입하고 같거나 평균 비용하고 평균 수입이 같거나 이거잖아. 여기 그림은 몰라도 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림 몰라도 돼. 자, 여기서 어디야? 0원.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이 같죠? 0원.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이 같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높음으로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 여러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준다고. 평균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음으로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 여러분,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경우, 여기 있네요.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있네. 그런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판매량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는요,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네? 문제. 4개 표준 여기 있구나. 기준을 여기다 적어놨네요. 4개. 이걸 기준으로 해야겠네. 문제에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또 순간적으로 놓쳤네요. 4개 판매하고 할 때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높아요?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높네.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은데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 판매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0인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 문제에서 4개 판매라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높은 건 맞아요. 그러나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 이윤은 0원이 되니까 생산량을 늘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요. 3번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므로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므로 이건 문장 자체가 틀렸죠. 4단위 판매하고 있을 때니까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판매량을 3개로 줄일 경우 자, 판매량을 4개에서 3개로 줄일 경우 이윤이 증가함으로 판매량을 줄여야 된다. 정답. 됐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죠, 이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갈게요. 표는 어느 기업의 X제 생산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오름 분석을 찾으래요. 생산량은 모두 판매된대요. 이건 뭐 단서를 안 주어도 우리 시험에서는 전부 완전 경쟁 시작을 전제로 하니까 만들면 다 팔립니다. 생산 요소 투입량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표가 주어지면 생산 요소 투입량을 노동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푸시면 이해가 빨라요. 노동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투입될 때 생산 요소의 단위당 가격, 즉 임금이죠. 임금이 1인당 3만 원이네. 단위당 임금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비용 계산이 되죠. 그리고 생산량이 5개부터 쭉 나와 있고 시장에서 가격이 10,000원이네요. 이게 평균 수입이죠. 그죠? 저기 평균 비용이 나와 있고 평균 수입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번 문제나 유사하잖아요. 생산 요소 단위당 가격 이게 평균 비용인 거고 X제 시장 가격 이게 평균 수입인 것이고 그러면 평균 수입 알고 평균 비용도 알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알았으니까 총 수입과 총 비용 알 수 있겠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털어내면 총 이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번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성의 개념이라는 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생산성.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생산요소 투입량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동 투입량 1명, 2명, 3명, 4명, 5, 6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생산요소 단위당 가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단위당 임금. 그러니까 단위당 임금이니까 평균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3만 원.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 생산량이 5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죠. 18, 23, 27, 29.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장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시장 가격이 바로 뭐예요? 평균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에다가 이걸 곱하면 뭐가 나와요? 총 비용이 나오는 것이고 시장 가격에다가 이걸 곱하면 뭐가 나와요? 총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총 이윤이 되는 거라고. 이걸 극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기업에 관한 시험 문제는 출제한다면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온다면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1번에 생산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노동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이게 인풋이란 말이에요. 분모 인풋 했을 때 얼마만큼
물건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동 투입량이 한 명일 때 생산성은 5죠. 이제 생산성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두 명일 때는 생산성 얼마예요? 여기죠. 10이 나오고 2니까. 오케이? 3명 일하니까 18개를 만들어서 3, 6, 18. 4명이 23개 만들었어. 이거 딱 안 떨어지네요. 6은 조금 못돼. 5점? 얼마 되겠네? 그러죠? 5명이 27개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도 돼. 다시 문제로 와봐. 생산성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여기까지는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독일하고 독일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자, 다시. 생산성의 개념.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생산 요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생산 요소 하면은, 이거 노동 투입량?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봐. 뭐 자본 투입량 해도 돼. 자본 투입량. 토지 투입량 해도 돼. 왜? 이게 다 생산 요소니까. 근데 노동 투입량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은 증가했다, 동일해졌다가 줄어드는 추세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1번 틀렸어요.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29만 원이라. 이거 또 따분하네.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총 수입을 한번 따져봅시다. 총 수입은 예 곱하기 예죠? 시장 가격이 만 원씩이잖아. 다 1만 원씩. 자, 그럼 총 수입 5만. 총 수입 12만. 총 수입. 이게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비용을 알아야죠. 총 비용은 예 곱하기 예잖아. 예 곱하기 예. 15. 응? 잠깐만요. 마음만 급했네. 이 생산량이 아니라 예하고 예를 곱해야 총 비용이 나오죠. 노동 투입량하고 임금이야 되니까 3. 얘는 6. 얘는 9. 얘는 12. 15. 18.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총 이윤은 계산할 수 있죠? 2만, 6만, 9만, 11만, 12만, 11만. 여기에서 이윤이 극대화 되네요. 그러죠? 여러분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29만 원이다. 12만 원입니다. 12만. 2번도 틀렸고. 3번. 생산 요소를 5단위 투입할 때 이윤이 가장 크다. 5단위 투입할 때 이윤이 가장 크다.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출제된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전부 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생산 요소 투입량이 1단위씩 증가할 때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늘어난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늘어난다. 여러분, 추가되는 생산 비용이니까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일정하잖아요.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추가되는 건 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를 한 사람 추가할 때마다 3만 원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일정하다. 추가되는 비용 이퀄 경제 용어로는 한계 비용. 자, 그래서 5번까지 했고 6번. 자, 6번도 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갑의사의 노동자 수에 따른 하루 생산량을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갑의사가 생산하는 USB 메모리 가격은 개당 2만 원이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8만 원이다.
가격 2만 원은 총 수익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 노동자 하루 임금 8만 원은 총 비용과 연결시켜야겠죠.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고, 생산된 USB 메모리는 시장에서 모두 판매되며 시장 가격은 불변이다. 근로자 수, 노동자 수 0부터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100명 단위로 소개되어 있고요. 하루 생산량은 0개에서 이 단위가 100개니까 그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자고요. 그 근로자 수는 동그라미 2개씩 쳐놓으세요. 100, 200, 300, 400, 500. 그래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100개씩이니까 0, 1000, 1800, 2400, 2900, 3100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1번으로 바로 갑니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 수입은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생산량은 판매량이죠.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총 수입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니까 항상 만드는 건 다 팔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총 수입도 증가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노동 생산성은 감소한다. 아까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계산돼요? 노동 투입량을 분모로 하고 생산량을 분자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노동 생산성 한번 계산해 볼까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 이제 1, 2, 3, 4, 5까지 돼 있죠? 100명, 200, 300, 400명, 500명. 이 노동 투입량입니다. 자, 이때 생산량 이꼴 판매량이죠. 1000, 만, 동그라미 두 개니까 1800, 만 맞나요? 1000이고 이게 18,000이죠? 100개씩이니까 잠깐 마음이 막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이때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이때가 1800이고 이때가 2400이고 2900 31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 생산성 구해보자고요. 노동 생산성 이제 빈 공간에다 여러분이 구하면 돼요. 100명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1000개니까 10이죠? 바로 암산되죠? 10. 얘는 이것 나누기 이거라고. 200분의 1800이야. 그러면 9. 이것은 2400 나누기 3. 8. 29 나누기 4. 4, 7에 28. 7점 얼마 나오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고. 노동생산 감소한다. 여기까지 가야 확실히 말겠네요. 31 나누기 5 하면 6점 얼마 나오네. 맞네요? 자, 노동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에 대해서 인푸트가 항상 분모입니다. 인푸트에 대해서 분자가 아웃푸트예요. 생산량 또는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 생산성이 나와요. 이 기업에서는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지요? 자, 그래서 2번까지 끝났고 3번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2,900개를 생산해야 된다. 역시 이윤 극대화니까 뭘 알아야 돼요? 총수입과 총비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자, 총수입 생산량 곱하기 재화의 가격이죠. 근데 저 위에 재화의 가격이 개당 2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곱하기 2하니까 2만이니까 2만 곱하기 1000이면 이 계산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합시다. 2만이니까. 그럼 2천. 네, 만이야.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3,600. 여기도 2 하니까 48. 2 하니까 68. 2 하니까 이렇게 되죠? 총 비용. 이게 지금 시험장에서는 금방 풀 수 있는 건데 칠판에서 이렇게 써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바로 1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쭉쭉 확인해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총 비용은 여기 이제 노동 투입량이 이거고 노동의 가격이 얼마였더라? 저 위에 임금이 8만 원이네요. 그러면 곱하기 100원 800만 1600만 38에 24 48에 32 귀찮지만 해야 돼요. 58에 40 그러면 이제 총 이윤 나와요. 총 이윤 마이너스네요. 아니다. 2000에서 800 빼니까 1000 1200이죠. 지금 2000 400 여기는 2600 1600만 여기는 2000 여기서 이거 빼니까 2200 그리고 이윤 극대가 어디예요? 여기네 2600이네 여기에서 이윤 극대가 되네 그럼 맞나? 이윤 극대를 위해서는 2900개를 생산해야 된다 생산량 2900개 맞네? 그죠? 이 흐름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보고 가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4번은 확인해 봅시다. 임금이 11만 원으로 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확인해 봐요. 이게 지금 임금이 11만 원이라면 이때 여기다 11만 원을 곱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11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 4,400만하고 5,500만하고 그리고 여기 이윤이 어떻게 돼요? 1,400 여기는 이윤이 어떻게 돼요? 700이잖아. 이윤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이전보다 이윤 극대화량 생산 이전보다 증가한다. 증가하면 안 돼요. 이윤이 감소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울신가에서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밖에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 넘어갑니다. 정부. 자, 잠깐 쉬었다가 정부로 넘어갈게요. 정부 마치면 이제 드디어 경제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미시경제 가격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